한국불교종단의 청정한 기틀을 다진 청담대종사. 외색 불교를 타파하고 1600년간 이어온 한국 불교의 수행 가풍을 회복하기 위해 스님은 깃발을 높이 들어올렸다. 종단의 미래를 위해 정화불사라고 하는 씨앗을 뿌린 청담 스님, 그리고 불교 정화의 처음이자 끝이었던 스승의 원력을 받들어 일편단심 불교 중흥의 싹을 틔운 혜성 스님. 험난했던 그 길을 나란히 걸어간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70평생을) 오로지 불교 정파에 몸바치다 입적하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청담대종사의 종단장 윤결식 장면입니다. 각계각층에서 참석한 조객들은 금생의 부처가 못 되더라도 교단 정화만은 꼭 이루어놓고야 말겠다던 청담 스님의 높은 뜻을 되새겼습니다. 아니 참 산다고 게 죽고 사는 걸 누가 명한다는 거. 나이 많거나 적거나 참 죽는 거 싫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이 죽음이란 게 말하자면 그 불행한테 지금 뒷달 문에 개구리 한 가지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이제 공부를 좀 하려면 일만에다 죽을 사자 썩 붙여가 돼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난 금방 죽는다 이라. 그래야 화두가 된다. 참선이 된다 이래. 그러니까 진실이 인생과는 가령 내가 앞으로 만년을 더 산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세상 무상을 느끼고 하루 밥 세 그릇 먹고 또 안 먹고 사는 그거 만 번 좀 되풀이하면 무슨 소용이겠어? 그러면 확실히 그 생사가 겁이 나는 게 알고 만년 후에 죽는다고 하더라도 만년이 남았지만 오늘 저녁 밥을 안 줘. 먹지 않고 말이야. 그럼 정리를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영리한 사람이야. 부처님의 계율대로 살고자 했던 불교 정화운동. 극심한 분쟁으로 치달았다는 점에서는 일면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하지만 오늘날 조계종단의 정체성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불가피한 통과 의례였다. 청정한 수행 가풍을 되살리기 위한 불교 정화의 맨 앞자리에는 청담 스님이 우뚝 서 있었다. 처음 내가 뵌 거는 백양사 살 때, 그때 28쯤 됐는데, 이제 비구대체 이렇게 정화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반대편에 있었거든. 예, 그런데, 내가 이제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단에 귀의를 해서 마지막 동참을 했단 말이에요. 66년도인가 한여름에 청담 큰 스님을 모셔다가 보살계를 했어. 보살계를 하고 이제 하도 더우니까 큰 스님이 나보고 이제 그 개울로 가자는 거라. 그리고 그 뒤에 큰절 뒤에 가서 목욕을 하시고 이제 같이 오다가 내가 이제 속없이 이제 옛날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를 했어. 아니 큰 스님 들어보니까 파괴성이라는데 어떻게 정화를 하셨어? 비구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노상님이 정색을 하시더라고. 딱 그러시더만은 그래. 내가 파기했다. 근데 내가 해놓고 보니까 안 되겠더라. 그래서 불교 종단을 위해서 내가 정화를 했다. 꼼짝 못했지. 얼마나 훌륭해. 그 부정을 안 하고 그냥 딱 당신 생각대로. 그래서 정화 이념에 대해서 아주 투철하시더라고.
이제 그 어른을 정화의 기수라고도 하고 횃불이라고 그랬거든. 예, 그런데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어디 가든지 나가면 어른이라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잘생기고 그래서 이제 존경심이 나잖아. 이제 그래서 이제 살다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참 아쉽더만 나가거나 안에 있거나 항상 주인이라 어디에 가든지. 외석불교 청산 사찰에 승려들이 머물면서 가족들을 거느리고 살고 또 가족이 있더라도 이제 출퇴근하고 일제시대에 외색화 시키려고 총독부에서 그걸 강요해서 그렇게 제도화 시킨 거라요. 그런 게 외색불교 청산이고 그러니까 이제 비구승 중심으로 독신승 중심으로 수도승단 확립, 도제 양성, 그 다음에 이제 포교, 역경 사업, 그것을 내세우고 정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승단이라는 게 사부대중인데 이부대중으로 와가지고 비구니가 살 데가 없다. 이것은 1600년의 불교 역사를 봐서 이것은 일제가 이렇게 불교를 망해놨다. 우리 다시 한번 그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원력을 한번 세워보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국 수자 대표자 대회 발기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기위원장에는 정금호 스님. 이제 그렇게 해서 발기위원회를 해가지고 전국 수자 대표자 대회를 하자. 그것을 1954년도 8월 24일로 하자. 내가 대충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은 그래도 저 통영 미래사에 사는 효봉 큰스님, 또 욕지도에서 정진하시는 하동산 스님, 고성문수사에 거기서 정진하시는 청담 스님, 이런 분들을 모셔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송상근 스님, 또 민도광 스님, 이런 분들이 전부 찾아가서 그 어른들을 얘기를 해서 전국 수자 대표자 대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조계사로 가서 대표자 대회를 했는데 64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스님들, 수자 스님들이. 거기서 이제 총원장도 내고 또 이 종단의 모든 종원기구도 만들고 종회의원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대로 눌러서 그만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는 종단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청담 스님의 저항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됐다. 1919년 진주 제1보통학교에 다니던 시절 학교 운동장에서 태극기를 앞세우고 학생들을 이끌며 선두에 나섰다. 거리로 이어진 만세운동으로 스님은 일주일간 유치장 신세를 지기도 했다. 1943년에는 독립운동가를 숨기는 등 항일운동을 도모한 혐의로 상주경찰서에 투옥, 7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1926년 경남 고성의 옥천사에서 출가한 스님은 서울 개운사 불교 전문 강원에서 한영 스님 문화에서 공부했고 이듬해 여름방학을 맞아서는 멀리 만주까지 찾아가 수월 스님을 친견하며 구도 행각을 이어갔다. 진리를 갈망하며 공부에 매진하면서도 식민지 조선 불교의 현실에 개탄하던 스님은 그해 가을 전국 40여 강원을 돌며 정법 수호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1928년 각황사에서 조선 불교 학인 대회를 개최하고 조선 불교 학인 연맹을 결성하여 외색 불교의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스님은 이후로도 금강산 유점사를 비롯해서 묘향산 설영대, 오대산 정멸보궁,
금강산 마하연에서 목숨을 걸고 용맹정진하면서도 선부흥대회와 조선 불교선종 수자대회, 유교법회가 열릴 때면 두 발 벗고 나서 일제의 식민지 종교정책에 항의했다. 수행에 매진하면서도 시대의 과제 앞에서 망설임은 없었다. 스님에게 공부와 실천은 둘이 아니었다. (1942년) 불교의 근본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성철 스님과 결사를 약속한 청담 스님은 이듬해 속리산 법주사 복천함에서 그리고 1944년 문경 대승사에서 결사를 준비했다. 결국 1947년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기치로 봉암사 결사가 시작됐다. 왜곡된 불교를 바로잡고 부처님 당시의 승가상을 재현하고자 뜻을 모은 것이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만 놓아두고 비불교적인 요소들은 가차없이 뜯어고쳤다. 기복신앙을 척결하고자 칠성탱화, 산신탱화, 신중탱화를 없애버리고 불공도 거절한 채 철저하게 자급자족으로 살림을 유지했다. 당시의 홍색 가사를 율장에 근거해 지금의 괴색 가사로 바꾼 것도 이때부터다. 생활에 필요한 일은 스스로 해결하며 매일 능엄주를 독송하고 보름마다 보살대계로 스스로를 경계하는 등 공주규약을 목숨처럼 지켰다. 성철스님, 자운스님, 우봉스님, 보문스님이 시작한 수행 공동체에 향곡스님, 월산스님, 종수스님, 보경스님, 해암스님, 법전스님 등이 합류해 50명을 훌쩍 넘겼다. 1950년 시대적 혼란 속에서 봉암사 결사는 중단됐지만 이때 다진 결의와 규약은 이후 정화운동의 중요한 정신적 토대가 되었고 여기에 함께한 스님들은 하나같이 향후 종단의 발전을 이끌었다. 한국 불교의 새로운 희망이자 조계종단 재건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일본 불교가 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31번사 사찰령이라는 건 사찰법령을 만들어서 발표를 해가지고 결혼을 해라. 결혼해도 좋다.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은 다 본사 주지를 발령한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31번사인데 31번사는 주지를 총독부에서 발령을 했어요. 해방이 되고 나서 이승만 박사가 서울에 조용한데 어디 신선한 절이 없냐고 거기 비서들이 말해서 가보니까 그래 신성한 절에서 저렇게 여자가 있고 저러냐 한 게 저거는 애석불교라 그럽니다. 일본 사람들 들어와서 저렇게 저런 사람들 주제를 주어서 그럽니다. 지금까지도 애석불교가 남아있냐 애석 것이가 그래갖고 가서 유시를 내린 거 아니야 이승만 박사가. 애석불교는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냥 전국에 있는 수자 산중에서 공부하는 독실성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시작한 것이 그거예요. 거기에 이제 금호스님도 오시고 청담스님, 동산스님, 효봉스님 할 것 없이 불교, 교육, 포교, 역경 이 세 가지를 내세워서 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을 잘 살게 해줘야 된다.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자비평등 사상에서 그런 걸 내세우고 이렇게 한 것이 정화불사요. 기체를 내세운 것이. 전국적으로 승려가 7,000명이나 되는데 근데 독신승은 참으로 수행승은 한 350명뿐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독신원사까지 합해가지고 1,100여 명 정도 되었다고요.
이게 적은 숫자로 어려운 그 참 계란으로 바위를 깨를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정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몇몇 노스님들, 고승들을 그 조실로 모시고 상징적인 지도자를 모시고 청담 스님은 수행 스님이면서도 직접 종단을 실무적으로 그 통솔하고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청담 스님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불교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스님의 의지는 1954년 정화운동으로 본격화되었다. 청담 스님의 정화사상은 참회와 마음법을 바탕에 두고 오로지 정법을 구현하며 인류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1954년 선학원에서 열린 전국 비구승 대표자 대회에서 교단 정화와 종헌 제정을 결의하였고, 이때 스님은 종헌 제정위원과 정화 추진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어진 전국 비구승 대회에서 도총섭으로 선출되고, 다음 해 전국 승려대회에서 초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되어 대한불교조계종의 출마를 진두지휘했다. 힘들기야 그때 사건이 뭐 엄청났죠. 엄청나고 뭐 육비구 할복 사건, 뭐 조계사 대웅전에서 막 테러 사건, 이런 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 그때 내가 기억나는 것이 동아일보 코주부 만평에 뭐라고 났는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탁자에서 걸어 내려오셔가지고 내다보고 너그 언제 내가 싸우라고 가르쳤느냐, 그런 만평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험악했고, 그래도 이제 청담 스님은 일선에서 조금도 그 굴하거나 탄압하거나 그런 거 없이 초지일관 끌고 나가셨고 그랬죠. 그 청담 스님이 안 계셨으면 뭐 여러 가지로 뭐 건건이 청담 스님께서 모든 종단 대소사를 결정할 적에 종회도 그렇고 원로들이 모아서도 그렇고 청담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해가지고 종단 스님이 그 뭐라가 동의를 해야 종단의 운영 방법도 방향이 제시됐다고요. 그러니까 그 또 방향이 결정되면 또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또 올라올 정도로 그런 추진력 있고 혁명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고요. 그 숭산 스님이 나오시고 청담 스님이 나와서 지금 우리 불교는 위기에 있다. 1600년의 역사를 불과 35, 6년 만에 완전히 잡탕불교로 만들어 놓고 외도불교를 만들어 놨으니 이것을 살려야 할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겠느냐. 이걸 살리는 방법은 이 얘기로서는 안 된다. 우리가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 순교를 해야 된다. 순교를 하면은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장한테 호소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순교할 사람 나오라고 하더라고. 순교할 사람 나오라고 해가지고 6명이 나갔잖아요. 근데 나도 거기에 하나 들어갔다가 말이야. 1960년 대법원에서 비구 측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순교단을 꾸려 대법원 청사에서 할복을 감행하는 등 정화운동의 중심에는 늘 청담 스님이 있었다. 1966년 통합종단 2대 종정으로 추대된 청담 스님은 이듬해 전국 불교도 대표자 대회에서 역경, 포교, 도제 양성의 3대 사업과 의식의 현대화, 군승제,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 제정, 불교회관 건립 등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조계종단의 밑그림을 촘촘히 그려나갔다. 1970년에 다시 총무원장에 선출된 청담 스님은 불교의 대중화, 현대화, 세계화를 위해 쉼없이 정진했다.
장남으로서 부모님의 뜻에 따라 일찌감치 결혼한 청담 스님은 진주 농업학교에 다니던 시절 우연히 들른 호국사에서 마음에 관한 법문을 듣고 크게 발심했다. 이후 출가의 뜻을 두고 해인사와 백양사를 찾아갔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1924년) 말 일본으로 건너가 효고현 송운사에서 행자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일본 불교의 한계를 절감한 스님은 1926년 귀국해서 고성 옥천사에서 출가했다. 한 번은 그 진주가 고향이시잖아요. 진주가 고향이신데 법회에 이제 초청이 돼서 가셨는데 이제 법문하는 가운데에 그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이 집안에 대를 이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했다 그러죠. 그럴 때 스님이 많은 고민을 하셨지만은 그 어머니의 그런 것을 차마 뿌리칠 수 없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애가 탄생했다 그래요. 그런데 탄생하기 전에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은 대를 잇지만은 딸을 낳으면 출가시키라 이제 출가시킨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묘음스님이 태어나서 이렇게 출가해서 묘음스님도 아주 당대의 훌륭한 그런 비구니 스님으로 일생을 마치시죠. 부친의 사망으로 홀로 남은 노모의 간곡한 부탁을 스님은 차마 뿌리치지 못했다. 이때 태어난 딸이 훗날 묘엄이라고 하는 대강백이 되었으니 이 또한 수억 겁의 불법 인연은 아니었을까. 1945년 15세 나이에 성철 스님으로부터 기회를 받은 묘엄 스님은 봉암사 결사에 동참한 비구니 스님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하며 대강사와 율사로서 후학 양성에 진력했다. 하지만 청담 스님은 이때의 일을 평생에 걸쳐 참회했다. 10년간 맨발로 생활하는 등 오직 인욕 정진했다. 근데 실제로 내가 청담 큰 스님을 모시고 총무부장을 했다고 말이야. 총무국장을 했다고 말이야. 총무국장을 했는데 실제로 모셔보니까 우리가 방학 때만 되면은 그 일주일씩 가서 수련대회를 해, 종비생들이. 그 이제 도선사 스님이 계시는 데를 가서 수련대회를 했거든. 청담 큰 스님이 저 공양할 때 비구 순서대로 안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그 말 맞아. 내가 이 정화만 탁 하고 내가 저 밑에가 앉을 거야. 내가 이게 지금 법도를 세우려고 지금 이거 내가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줘. 얼굴 하나 변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어른이 그 학생님이 그런 소리를 할 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부터 내가 이 어른의 수도는 보통 어른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정신, 그 올바른 승가의 계율관념, 승가의 하나의 그 선우관념을 세우려고는 그 거룩한 마음, 거기서 그 어른을 다시 봤어. 모요향산 설령대에서 참선할 때가 가장 극하게 아주 독하게 이제 그 참선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의 맨발로 수행하다시피 했고, 그리고 항상 그 행랑 속에 스님이 짊어지고 다니는 행랑 속에는 부삽, 그 부삽을 가지고 다니면서 스님들이 오르내리는 오솔길이라든가 이런데 얼어 있으면 빚어내고, 뭐 물이 계곡에 물이 흐르면 그걸 또 정리하고 해서 부삽을 항상 소지하고 다녔고, 중화불사를 하면서 전국 제방선을 다닐 때 일반 뭐 여인숙이라든가 이런 숙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꼭 도선사 그 석불전을 향해서 꼭 새벽에 108참회를 하고 일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봉암사
있다가 6.25 사변 어째 날줄은 뭐 시국이 좀 안 좋는가. 그래가지고 일 내려와가지고 이 신임이 두문불출했거든요. 예, 그때 이제 그 이 대통령께서 이제 외색성으로 물러가라. 그래서 이제 요 찬수에 불교를 좀 정화해야 되겠다. 금생에 한생 늦더라도 이제 정화는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스님이 이제 그때 이제 서울로 가가지고 이제 정화로 불사로 시작했죠. 봉암사 결사가 해체된 후 성철 스님은 묘관음사에서 정진했고 결사를 마무리 지은 청담 스님은 고성 문수암 토굴에서 정진했다. 일찍이 금강산 마하연에서 서구 스님, 성철 스님, 지월 스님, 벽안 스님과 수행할 때의 일화가 전설처럼 전해 내려온다. 겨울을 나기 위해 땔감을 쌓아놓은 스님들 앞에서 청담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번 철에 모두 목숨을 떼어놓고 정진하는 판에 죽는 사람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으니 다비할 나무가 모자라지 않겠냐고 말이다. 간절하고 치열한 구도의 마음은 정화운동을 이끌 때도 한결같았다. 비구승을 받아줄 변변한 도량 하나 없던 시절, 스님들의 구도 원력과 청정한 수행 가풍을 뒷받침할 사찰과 제도는 절실했다. 정화운동은 안으로는 지계와 인욕을 철저히 하고 밖으로는 청정한 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도의 시대적 방편이었다. 독신 비구의 전통을 되찾고자 시작된 정화불사.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자의반 타의반 털을 잡은 대처승과의 갈등을 피할 수는 없었다. 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고 내부적으로도 견해 차이로 시끄러웠다. 첨예한 갈등과 분규의 한복판. 비난과 위협이 난무하는 속에서도 청담 스님은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오직 참고 참으며 청정승단의 구현이라는 단 한 가지 목표를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갈 뿐이었다. 조계종 초대 총무원장과 2대 종정 등을 역임하며 종단의 수행 기반을 다진 스님은 실질적인 종책을 펼치고 제도를 마련하는 일에도 쉼이 없었다. 동국대학교의 종단 장학생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도선사에는 실달 학원을 세우기도 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총림인 해인 총림을 개설했으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 청년 포교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세계 불교 지도자 대회에 참석한 군승 파견을 통해 군 포교를 시작했고 세계 평화와 불교 교류를 위해 세계 불교도 대회를 개최하는 데에도 앞장섰다. 21개국에서 이거 스님 쓰신 글입니다. 청담 스님께서 쓰신 글인데 고야산 일본 강명송역이라 해가지고 고야산에서 따가지고 오시고 소나무가 이 도장이 청담 스님이 제 외할머니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호적에 올려야 되니까 그때 도장을 파가지고 쓰셨던 그 도장입니다. 이게 이순호 제 할머니 외할머니 차점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이제 1965년도 개인만입니다. 이제 할아버지 스님이 이제 출근하기 전에 이제 제 외할머니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 원본인데. 그 이제 외할머니가 출가하기 전에 본명이 대도성 보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도성 보살 기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네. 해놓고 이제 그 늙은 중 합장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서명을 하시고 앞에서 여기 맨 앞에 이제 부처님에게 기회합니다로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너무 그 세속적인 집안 일에만 매몰되지 말고 수행을 열심히 하실 것을 권유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묘엄 스님은 물론 훗날 속가의 모친과 대도성 보살까지 출가했으니
스님을 괴롭혔던 속세의 인연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회향된 셈이다. 청담 스님은 처절한 인욕 수행과 끝임없는 전법 교화로 무연자비를 실천해 나갔다. 특히 종교의 출발은 나를 찾는 것에서 시작되며 본래 자유자재한 마음자리를 꿰뚫어 보라고 하셨다.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소 설립 취지는 청담 스님의 그 사상을 재조명하자, 그리고 뜻을 선양을 하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기본 목적이죠. 매년 학술 세미나하고 논문집을 발간하고 했었습니다. 청담 스님의 뜻을 살려서 이제 장학 사업하고 있고. 이 마음 사상이라는 것은 뭐 청담 스님께서 평소에 늘 마음에 대한 법문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담 스님은 부처님 법대로 살자, 이런 이제 생각이 아주 깊었고, 그 당시에는 이게 일본 불교가 들어오면서 국민들의 정신이 피폐해졌다 할까, 이런 문제를 개조하지 않으면은 우리 민족 정서가 말살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불교를 통해서 나를 찾고, 나를 정화해서 깨달음을 얻고, 불교를 정화해서 또 사회를 정화하고, 사회의 정화를 통해서 인류 평화를 유지하자 하는 이런 정화 사상이 청담 스님의 그 중요한 사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 출신의 혜성 스님은 5살 때 이미 청담 스님을 만나 장차 기린의 머리가 될 것이라는 칭찬을 들었다고 한다. 마침내 청담 스님의 제자가 된 혜성 스님은 1957년 이제 중이 되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해야 한다던 스승의 말씀을 평생토록 잊지 않았다. 청담 스님과 성철 스님을 모시고 공부했고, 은사 스님이 정화를 이끌 때는 재무소임을 맡아 살림살이를 챙겼다. 우리 고향의 하북, 그 상주의 하북이라는 그 원적사라는 절에 그 공부하는 스님이 계신다, 도인 스님이 계신다 해서 지금 서함 스님,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동생도 죽고 뭐 이러니까 뭔가 그 어떤 면에 우상을 좀 느꼈는지 그런 면에서 이제 홍건 스님이 우리 스님에 대해서 발심의 동기를 원적사에서 그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 고등학교에 이제 졸업 맡으면서 이제 스님이 이제 그 홍건 스님이 진짜 공부하려면 혼자 이런 조그만 사찰에 있느니 성철 스님한테 가든지 아니면 청담 스님한테 가라 이래가지고 이제 성철 스님한테 가서 그 성전함이라고 거기서 스님이 한 6개월인가 뭐 8개월 계시다가 그 서울로 이제 선학원으로 스님이 이제 출가하게 됐죠. 혜성 스님은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교 다닐 때는 학급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면 급장 있죠, 급장. 계속 공부를 잘해서 급장을 거진 졸업할 때까지 했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심성도 좋아서 누구하고 다툰다든가 이런 건 어렸을 때부터 안 했고 아주 참 착하기 잘한 그런 인상입니다. 우리가 도선사를 가마 그 스님이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살아라. 나는 불가에 입문을 해서 내가 여러분들 잘 알고 눈도장 꼭꼭 찍어서 참말로 극락세계 좋은 세상에 내가 여러분들을 내 혼자 안 가고 꼭 같이 안내할 테니까 여러분들 소신껏 양심껏 바르게 인생을 열심히 살아돌라는 만나면 그 부탁입니다. 절대로 자기 혼자 좋은 데 안 간답니다. 참 대단한 분이다. 그만한 인물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혜성 스님을 존경합니다. 청담 스님의 정화 이념과 마음법을 그대로 쏙 빼닮은 혜성 스님은 늘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니며
검소하고 소박한 은사의 길을 그대로 밟고 따랐다. 부처님의 해명을 받들고 은사 스님의 원력을 실천하기 위해 전심전력으로 뒷받침했으며 스승이 열반하신 이후에는 도선사 불사를 비롯해서 교육과 복지 사업에 매진했다. 오직 불교를 바로 세우고자 인욕하며 정진한 스승의 유지를 제자는 학교와 복지 현장으로 달려가 꽃을 피웠다. 불교의 자비사상과 보살사상은 저자거리로 퍼져나갔다. 그래서 해당스님은 어디 공부를 강원에 또 못 가고 어떻게 선방에도 못 가고 평생 동안 행자 때부터 청담스님을 모시고 그 시봉만 했어요. 청담스 시봉만. 그만치 그 고생하고 시봉한 사람이 없습니다. 삼각산 도선사는 저희 연사 스님의 그야말로 원력과 수행이 빼어 있는 참으로 인연 깊은 도량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주석하고 계시던 많은 스님들은 참 많은 밤을 낯을 삼고 맨손을 삽으로 여기며 그 도선사 진입로 불사를 또한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치고 처음에 이제 그 차가 도선사를 향해 올라오던 그때 그날의 그 감동을 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담 스님은 신라의 통일염원과 고려의 호국염원 그리고 조선의 구국의 염원을 이어 평화염원을 펼칠 호국참회 도량을 제창했다. 은사 스님의 유지를 받던 혜성 스님은 골경만 들어선 호국참회원을 여법하게 짓는 등 도선사 곳곳을 청담 스님의 사상과 염원이 담긴 호국참회 도량으로 완성했다. 잃어버린 마음을 찾고 중생의 고통을 여의게 하는 대참회 기도 도량이 삼각산에 세워진 것이다. 또한 혜성 스님은 교육과 복지 사업에 매진했다. 팽성중학교를 인수해서 스승의 인재 양성과 세계 평화 염원을 담아 청담 중고등학교로 발전시켰다. 해명 보육원을 인수해서는 양로원, 복지관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스승의 중생구제 원력을 실천했다. 스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도선사에서 평택과 시흥을 오가며 척박하기만 했던 1970년대 불교계의 교육과 복지 불사를 위해 헌신했다. 해명 보육원을 모태로 이제 이곳은 20개가 넘는 복지시설이 들어선 불교 복지타운으로 성장했다. 스님 항상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스님은 왜 참선을 이런 계통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하다 보니까 스승이 정화 사업을 하니까 거기를 돕게 돼서 이번 세상에는 이런 행정 스님들은 참선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 발전하려면 스님같이 이런 사업도 해야 되지 불교가 발전하지 않냐. 그래서 학교 일도 해야 되고 복지 일도 해야 되고 또 어린이집도 해야 되고 이게 내 사업이다. 그래서 나는 이 생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다음 생에는 태어나면 이제 또 해보겠다. 그런 원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전대미문의 불교 탄압. 1980년 군부 독재 정권이 저지른 12.7 범란은 엉뚱하게도 혜성 스님에게 집중됐다. 불법 연행과 25일간 가해진 상상할 수 없는 모진 고문으로 스님은 졸지의 부정 축제자가 되어 있었다. 교육과 복지를 위해 마련한 학원 부지와 재산들은 사리사욕을 채운 부정한 재산으로 둔갑했다. 갖은 고문과 가혹 행위로 장이 파열되는 등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더욱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승적까지 박탈된 데다가 언론에 의해 파렴치한 위선자로 내몰렸다는 사실이다. 신군부의 무자비한 폭력과 인격살인의 고통은 평생토록 스님을 괴롭혔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 하나로
스님은 인내하며 기도했다. 뭘 보지도 않고 그런 현지의 그 자료만 가지고 어쨌든 파렴치한 성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분이 죽지 않은 성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만들어놨대요. 저희 은사 스님께서는 사심없이 종단불사 또는 복지불사 또 인재불사에 매진하셨던 분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부지런하게 저렇게 흔들림 없이 정말 평생을 가는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인데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으시고 또 종단에서 여러 가지 일로 내침을 당해서도 꿋꿋하게 참고 견디면서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세상에 명예나 재산을 남기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일들도 수행자를 하고 있는데 저런 그 끝까지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세상의 모든 재산과 명예는 뜬구름 같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수행자로서의 어떤 흔들림 없이 가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혜성 스님은 1988년부터 다시 도제양성이라고 하는 스승의 뜻을 이어 중앙승가대학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그 성가대학이야말로 우리 한국 불교의 그 100년 대계를 이끌어갈 그 어떤 수행자들 교육에 이제 그때 당시 스님께서는 또 최선을 다하셨고 그 4년제 대학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 인가를 이제 그때 당시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약 5만 평에 이르는 이제 그 김포 학사 부지의 소유권을 그 학교법인 성가학원으로 등기 이전 완료하는 등 중앙성가대학이 그야말로 한국의 그 나란다 대학이 되는 기틀을 조성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김포 학사 옮기는 것도 여러 가지 그거를 이제 공의지대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대학 학력 인정받는 각종 학교 인가를 받고 그 법인을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어른 공이 절대적이고요. 돌이켜 보면 그 어른을 성가대학 발전을 위해서 너무 희생을 많이 시킨 부분이 없잖아. 어떨 때는 조금 약간 죄송한 마음도 없잖아 있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스님은 동화사에서 대종사 법계를 품서받으셨다. 대종사는 수행력과 지도력을 갖춘 승납 40년 이상 되는 스님에게 주는 최고의 법계로 조계종의 최고 어른임을 인정받는 것이다. 그로부터 2년 후 청담 대종사 문도회 문장 진불장 희혜성 스님은 평생 머물던 도선사에서 법납 62세, 세수 82세로 홀연히 원적에 드셨다. 생사의 관문에서 벗어나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나아가 정멸에 개합했으니 이것이 생사의 투탈입니까? 나하고 죽음의 허물을 드러낸 것입니까? 오늘 아침에 나하고 죽음이 없는 일구를 부르니 목마가 불 속에서 춤을 추고 바닥 없는 신발이 눈앞에 있네. 누가 이 자리에서 본분의 주장자로 대종사의 전신일구를 말할 것인가?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2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스님은 도선사 주지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총무원 사회부장 등을 지냈다. 백운대 및 수행자 있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산을 뚫어 도량을 세웠네. 다음 생에는 어두움 벗어나 굳센 뜻 부지런하여
마음의 왕이 되리라는 임종계를 남겼다. 항상 이제 은사 스님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10번을 생각하고 이 일을 하라는 그런 가르침과 입이 도끼라는 도끼라고 하셔서 이 입이라는 도끼를 조심하라는 가르침, 그리고 이제 묵묵히 정진하라는 가르침이 있으셨습니다. 은사 스님은 살아오셨던 삶의 기간 동안 보살로서 깨달음을 위해서, 그 깨달음을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회양하셨던 분입니다. 은사 스님의 육신은 가셨지만 대성보살도의 정신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스님은 복지에 대해서는 우리 조계종에서 선구자 역할을 해주셨고 또한 교육 사업에도 그렇게 크게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그 큰 공덕은 우리 불교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사바세계에 다시 오셔서 다시 중생을 크게 제도해 주시기를 두수모아 기원드립니다. 한국 불교 현대사에 그리고 종단 정화불사의 길이 남을 이름 청담.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 길이 중생을 이끌 청정교단을 세우고자 한 스님의 뜻은 바른 불교, 베푸는 불교를 위해 세간을 찾아 나선 제자 혜성 스님의 발걸음으로 이어졌다. 상구보리 하화 중생의 구도 열정과 청정한 계율을 지키고자 한 인욕의 삶.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청담 스님의 뜨거운 외침과 실천은 할이 되고 방이 되어 이 시대 불교계와 불제자들을 꾸짖고 있다. 베푸는 것이 불교라며 불모지와도 같았던 불교 교육 사업과 복지 사업의 새 장을 개척한 혜성 스님의 자비 보살행 또한 등불이 되어 불자들이 가야 할 길을 일러주고 있다. 오직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것만이 일이라면 일이다.